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저녁 8시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강남구 신사동에서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A씨가 저녁을 먹고 산책할 겸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건물에서 막 급하게 뛰어나오는 남성 한 명을 마주치게 돼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짙은 쌍꺼풀을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눈이 마주친 그가 대뜸 묻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A씨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남성은 안심한 듯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민 A씨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당시는 12월 한겨울인데 이 남자가 특이하게도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넘어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죠. 제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경찰은 즉각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로 출동해요. 여긴 앞서 주민 A씨가 그 수상한 남성을 목격한 장소이기도 했죠.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심상치 않은 박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이삿짐 박스인데 테이프로 꽁꽁 밀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내는데 안에는 끔찍한 상태의 여성 사체가 발견됩니다.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고 추후 밝혀진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 34살의 조은혜 씨. 건물 3층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후 범인은 빠르게 검거됩니다. 사체가 발견된 지 15시간 만에 경찰은 인근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서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죠. 그는 22살의 유 씨. 유 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은혜랑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거든요. 다시 사귀자고 했는데 은혜가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유 씨의 너무도 뻔뻔한 완전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이었죠. 우선 둘의 악연은 4년 전인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해자 조 씨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워낙 성품이 곱고 또 친절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따르고 또 좋아했고요. 당시 18살의 가해자 유군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조 씨와 만났는데 그게 점점 이 선생님에게 어떤 감정을 키워가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 번쯤은 다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유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의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하루에도 수십 번 선생님 조 씨에게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죠. 이게 꽤 무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얘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면서 좀 잘 달랬다고 해요. 근데 유구는 선생님한테 답이 없으면 급폭발하면서 막 욕설을 날리는 거예요. 도를 완전히 넘은 거죠. 게다가 퇴근길에 그녀의 집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점잖게 나무랐어요. 너와 나는 선생과 제자지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단다. 난 너한테 제자 이상의 감정이 없어. 설득을 했지만 유군의 감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스토킹에 가까웠죠. 결국 참다 못한 선생님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유군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되죠. 결국 그 학생은 이걸 계기로 학교에서 자퇴하게 되는데 이게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유군이 자퇴한 후에도 선생님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2011년 2월 유군은 이번에 학교 측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안에 자신이 사실 조 선생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한테도 막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너는 내 아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메일 제목이었으니 뭐 내용은 안 봐도 뻔하죠. 결국 조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걸로 이제 정신과까지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도 너 계속 이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근데 유구는 멈추지 않아 꼭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2월 8일입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군이 이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때 손에는 20cm짜리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철컥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선생님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유군이 선생님을 밀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목을 조르고 강간을 시도해요. 조 씨가 막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죠. 그러자 범인이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손에 힘을 풀고 순순히 그녀를 놔줬습니다. 조 씨는 간신히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이거 명백한 강간 미수 범죄잖아요. 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조 씨는 그래도 선생님이라 이 일로 어린 제자가 전과자가 되는 게 너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늘 배려하고 베푸는 걸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녀는 신고하는 대신에 유군의 부모와 만나서 좀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만나서 지금 아드님이 정상이 아니다. 나한테 이런 위협을 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라고 권유했죠.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학생을 용서하고 미래를 걱정해 준 건데 대단하죠. 다행히 부모 또한 행동에 옮겼습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사건 일주일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정신과에 갔죠. 그랬더니 망상장애를 진단받는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유구는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단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후 즉각 입원 치료가 시작됐고 3개월이 지나 유구는 퇴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유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아들을 멀리 떨어진 미국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건 유군 집안이 어느 정도 부유해서 할 수 있었던 대처였겠죠. 근데 이게 도피 유학? 아니 좀 회피 유학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가 싶었죠. 근데 아니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감시도 방해도 없는 이 타국에서 조 선생님에 대한 망상, 집착을 더 키워나가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매일매일 이 조 씨의 SNS를 스토킹합니다. 누굴 만났는지, 뭘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다 일상을 훔쳐봤죠.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이 유 씨가 어느새 내 인생이 저 선생님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완전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죠. 그러던 2013년 7월 유학 2년 만인데 잠시 그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창회에 참석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죠. 이게 어쩌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야, 너 들었냐? 조 선생님 결혼한대.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유 씨가 여전히 선생님을 계속 좋아하니까 이게 좀 위험하니까 마음을 좀 접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유 씨는 곧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선생님 SNS나 엿보고 사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을 한다? 나는 이 꼬라진데? 그때부터 또다시 이메일 테러가 시작돼요.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보낸 이메일만 약 400통. 근데 그 내용도 너무 끔찍하죠. 주로 너를 강간하고 싶다. 너는 내 여자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SNS에도 흔적을 남겨요. 방명록에다가 온갖 협박, 악담 남겼죠. 내가 널 기필코 죽일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은혜쌤 어디에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SNS 계정에다가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와 함께 그녀를 찾아내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남겨둡니다. 선생님 조 씨도 이걸 봤어요. 너무 불안했고 결국 SNS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후 유 씨가 더 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조 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또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연락처가 뭔지,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막 캐물었고요. 심지어 목사로 재직하던 조 선생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다고 연기를 펼쳤죠. 그러다 같은 해 12월 유 씨는 아예 미국 학교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뒤진 끝에 이 선생님의 새로운 근무지를 알아내요. 거긴 강남에 있는 어학원이었습니다. 이때 유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데 조은혜 찾았다. 너무도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곧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요. 선생님 어떡해요? 걔가 선생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다시 제자 유 씨와 맞닥뜨립니다. 사건 당일인 2013년 12월 18일 속에 과도를 품은 채 유 씨는 강남구 학원 건물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녀가 나오길 기다린 거죠. 그러다 저녁 7시 15분쯤 조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1층으로 걸어 나오는데 여기서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 유 씨와 마주해요. 식은땀이 나고 막 겁에 질렸죠. 그래도 침착하게 오랜만이네. 내가 지금 3층에 뭘 좀 두고 왔거든?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라면서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유 씨는 미친 듯이 계단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있는 유 씨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망설임 없이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머리, 얼굴, 목, 수차례 거쳐 칼부림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폭언도 내뱉어요. 꼴 좋다. 네가 나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고 공격하고 찌르고 걷어찼죠. 결국 조 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데 이유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시신을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그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삿짐용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시신을 담더니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생수와 테이프를 사오거든요. 이 물을 막 뿌려가지고 박스를 깨끗하게 닦아요. 피를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로 꽁꽁 봉해서 그대로 이 건물의 계단 아래에 방치한 겁니다. 사실 시신을 어디 따로 숨기거나 이 현장 전체를 청소한 건 아니었어요. 이 점이 특이하다는 건데요. 마치 좀 보란 듯이 이삿짐 박스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는 유 씨가 피해자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한다기보다는 그저 이 순간 박스를 잘 포장해야 한다라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감정이 아니라 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 거가 됐다. 이런 심리랄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다음으로 범인은 피해자 핸드폰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요. 지인이 곧장 이 범인의 어머니에게 알려줬고 밤 10시 30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체포된 유 씨는 살인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 씨 부모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수사 내내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과거에 이 피해자 선생님을 아는 사이였고 또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돌연 이 유가족이 있는 교회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대뜸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아빠 직장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약간 합의금 쪽으로 건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자신만 방어하겠다는 태도죠. 근데 또 이러면서 망언을 내뱉습니다. 숨진 피해자 조 씨가 순교를 한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유가족 측은 분노했고 그쪽에서 온 제안 다 거절하면서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범인 유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정신과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 씨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으니까 형을 감해달라는 주장. 근데 전문가들이 이 사건 과정을 좀 들어보면 사실 그는 범행 과정 내내 굉장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살해한 후에 편의점 가서 생수와 테이프 샀죠. 그 생수로 박스를 닦아낸 것 외에도 자기 몸에 묻은 혈흔도 닦아냈어요. 그리고 또 범행 후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얼굴에 뭐가 묻었냐? 라고 묻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모든 행동이 정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해 줄 수 있을까요? 동시에 범인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부모가 어릴 때 나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돈만 대줬다. 불우한 유년기 어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남녀가 사귀다 보면 배신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였다라고 했죠. 아니 이거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반성문엔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결국 2014년 7월 29일 그에게는 징역 35년,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됩니다. 행여나 법망을 빠져나갈까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참고로 그가 받은 징역 35년형은 당시로서는 유기징역에서 가장 최장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아니었다라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좀 안타까웠는데 왜냐면 무기징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석방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자폐장애가 어느 정도 참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나이가 아직 어려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됐고요. 범인은 근데 이것마저도 억울하대요.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오늘 사건에서 유독 마음이 아팠던 게 수년에 거쳐 자기를 스토킹하고 또 강간까지 시도한 그 제자. 근데 또 제자라는 이유로 막 회유하려고 했다는 그 점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또 배려하는 조씨, 그분의 성향도 잘 이해가 되고요. 선생님으로서 그런 악독한 제자를 용서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량을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살인으로 되갚은 범인. 아니 게다가 사건 이후에 아들만 보호하려고 했던 부모까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5월 25일 경상북도 경산시 36살이었던 여성 정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20분쯤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들러서 하원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 어린 딸은 이내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들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자택 아파트에 도착한 정 씨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요. 얼마 후 그녀가 사는 층에 도착합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한 남자가 집 앞 복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남자와 마주한 정 씨는 순간 무작정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트는데 남자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곧이어 정 씨를 넘어뜨리더니 그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무자비로 폭행합니다. 정 씨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품속에 있는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네, 그녀는 현재 임신 2개월 차의 임산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의 폭행은 계속되었죠. 그는 미리 준비해온 길이 40cm짜리 망치로 정 씨의 콧등과 뺨, 얼굴 쪽을 가격합니다. 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망치 자루가 결국 부러져 나갔는데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러진 자루 부분으로 몇 번이고 얼굴을 더 가격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공격으로 정 씨는 정신이 혼미해졌고요. 이윽고 남자는 그녀의 얼굴 위로 길이 12cm짜리 칼을 내려 찍습니다. 이후로도 머리, 얼굴, 가슴, 배, 옆구리, 팔, 어깨까지 정말 온 몸을 무려 26차례나 닥친 대로 공격합니다. 이때 소란을 들은 주민이 상황을 눈치채고 즉각 신고를 했고요. 곧이어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달려왔죠. 그 당시 목격담에 따르면 이 피범벅이 된 현장에서 범인은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3살짜리 딸, 이 아이는 엄마가 흘린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이에겐 전혀 외상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 중에서도 정 씨가 딸을 지키려고 필사적이게 노력했던 부분이겠죠.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상태가 위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6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범인. 그는 42살의 김남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고 당시에 도주할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범인이 주로 그 범죄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한 걸 다 이뤘으니 뭐 될 대로 되라 식이었던 거죠. 즉 그는 처음부터 정 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철저히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9월이었는데 피해자 정 씨는 당시 22살,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당시 34살이던 김남국을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내 연애의 감정이 싹텄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연애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남국이 이 정 씨와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 굉장히 집착했고요. 또 수차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결국 두 사람은 4년간의 끈질긴 연애 끝에 결별하게 되고 이후 정 씨는 번호도 바꾼 채 그와 연락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한편 김남국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는 정 씨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별을 하고 나서의 행보도 심상치 않았죠. 정 씨와 헤어지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정 씨, 그녀를 찾아내기 위한 추적을 시작해요. 너무 무섭죠. 한편 정 씨는 결별한 후에 약 1년 만인 2006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김남국이 그녀를 추적하다가 뒤늦게 이걸 알아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이건 곧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의 집을 알아낸 김남국은 그녀 주변을 맴돌면서 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마침내 정 씨와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정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남편한테 너랑 나랑 사귄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심지어 정 씨의 가족들에게도 접근해서 전화, 문자로 협박을 이어갑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정 씨는 김남국의 스토킹 증거들을 다 모아서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2007년 부산지법은 김남국이 정 씨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지금과 좀 달리
스토킹과 협박에 간대했던 시절이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 사이였지 않냐 라면서 그 전 남친의 집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져요. 김남국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감옥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의 분노는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반성이요? 반성은커녕 정씨 네가 나를 감히 고소해? 하면서 강한 악의를 품게 되죠. 이후 김남국은 은밀하게 정씨 아파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녀의 행동 패턴과 또 생활 반경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정씨가 매일 오후 2시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홀로 귀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건 당일 그는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까지 이 모든 범행 도구를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 집 앞 복도에서 정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녀가 아이를 품고 들어오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빼앗은 거고요. 참고로 그가 범죄를 저지른 날은 자신의 2년 집행유예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씨가 사망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남국은 이제 살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아예 거부해버려요. 재판이 이어졌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긴 묵비권을 깨고 입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꼬락서니가 더 가관입니다. 김남국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정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내가 더 피해자라고요. 날 협박범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년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애까지 낳았으니까 이건 걔 잘못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김남국은 과거 정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선고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는 걸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연인 간의 이별에서 특히나 일방적인 통보를 당했다면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계획해요? 결코 정상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김남국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씨와 김남국이 교제를 했던 그 4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합니다. 과연 정씨가 정말로 원해서 연애를 이어갔을까요? 김남국 행적으로 봐서 정씨는 어쩌면 계속 이별을 원했지만 강요, 협박, 게다가 자해소동까지 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마침내 정씨가 이별에 성공했고 이 소나기를 벗어난 듯 했지만 결국엔 이 사회적인 솜방망이 처벌 속에 그녀는 몇 년 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은 김남국에게 사형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딸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해 죽이는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겼죠. 그리고 또 사실상 임산부를 살해함으로써 두 생명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볼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이 운운되고 있는 재판 중에서도 계속 정시탄만 하고 반성 안 한 거예요. 하지만 김남국은 이 선고를 받은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합니다. 근데 이때 검찰도 맞항소를 해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 반영해야 하고 이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경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하게 사형을 주장했죠. 결국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 인면수심의 범죄 사건은 대한민국 스토킹 범죄의 아주 대표적인 잔혹 케이스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단순히 전 연인끼리 이별하고 하면서 다툼 끝에 벌어진 비극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검색창에 스토킹 살인이라고 검색하면 최근까지도 수많은 관련 범죄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21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까지. 이 모두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가해자가 이 피해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선언하거나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럼 나의 권위에 네가 감히 도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김남국의 경우에도 정 씨를 어떤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내가 그녀의 목숨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입니다. 반복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은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일단 이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봐도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에 그쳤고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중 반의사불벌죄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더 이상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조항이죠. 따라서 가해자는요, 이걸 빌미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연락을 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끝내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 9월에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 전주환은 사건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달라 연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게 실패하자 자기한테 중형이 내려질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루 앞둔 그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던 겁니다. 수사 결과 이건 명백한 보복 범행으로 알려졌죠.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력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년간 계속되는 동일한 범죄 패턴, 하지만 여전히 안일한 법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또 그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야 할까요? 한때요, 스토킹 또한 사랑의 한 방식이다라고 말하던 황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스토킹은 잠재적인 살인이라고요. 법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내미는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애착의 가면을 쓴 비뚤어진 집착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